신출 귀몰, 완전 범죄가 될 뻔했으나 끝내 덜미가 잡힌 희대의 강도 사건입니다. 9년 전 사라졌던 CC 황후의 별을 찾았습니다. 19세기 유럽 최고의 미인이자 오스트리아의 연인으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일명 CC 황후. 그런 그녀가 애지중지한 보물 CC 황후의 별,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국보급 보물이었습니다. 1998년 CC 황후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브른 성에서 특별 전시된 CC 황후의 별. 무장 경관들의 엄격한 감시, 또 보안 시스템, 게다가 최첨단 도난 방지 센서까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쪽같이 훔쳐서 사라지고 맙니다. 경찰 수사팀이 총동원되어 범인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 속으로 사라진 CC 황후의 별. 그런데 말입니다. 9년 뒤인 2007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천재 도둑이라 불리는 캐나다 출신의 제럴드 블랜처드. 근데 어떻게 훔쳤대요? 그가 저지른 완전 범죄급 강도 스킬을 밝혀드리면 영화 미션 임파서블 뺨치는 스펙터클 도난 사건입니다. 그는 우선 범행에 앞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사전 답사를 합니다. 이때 무장경관들이 지붕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와. 그리고 1998년 6월 제럴드는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 낙하산을 이용해 잠입. 아주 조심히 또 천천히 보석에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은 천재 도둑의 기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소용없다. 보안 장치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게 가능하구나. 진짜 소름이네요. 그런데 이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난 사건을 저지르고 황당하게도 2007년에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 아주 우연히 CC 황후의 별이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왜 훔쳤냐고요? 스릴 넘치잖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빨리 좀 잡혀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걸 훔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도둑들의 범행. 앞으로 이런 절도는 정말 영화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10월 5일 리투아니아. 한 지방 판사와 한 여인은 총상을 입고 사망. 아동 인권 보호국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현실판 모범 시민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 2008년 캐디스는 이혼한 전처가 아이를 방치하자 4살 된 딸 데이만테를 데려와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딸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 네 살이? 4살인데요. 어머머머. 그래서 это слышит только. Он звонил, чего? 저게 할게 했다고? Kamu sakydama? Tada sakydavo mama, kad labai gerai, kad tau tai daro. 뭐야 이게? 어린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겁니다. 딸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방법원 판사인 요나스 프루나마비추스와 전 국회의장의 사무관이었던 안드류스 우사 등이었습니다. 아유, 무슨 뭐 리액션을 못 하겠네. 와, 이 사실에 분노한 아빠 캐리스는 그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 아동 인권 보호국에도 수차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나는 아동 성추행범들과 싸울 것이다. 만약 나의 4살짜리 딸조차도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딸의 성매매와 연관된 이들과 아동 인권 보호국의 폭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카우나스의 한 호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총은 2사람이 살해됐을 때 사용된 총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뭔가 좀 해피엔딩을 기대했었는데 결국은 안타깝습니다. 네.
리투아니아 국민들은 정의 구현을 위해 아버지 캐디스를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는 더 이상 말이 없죠. 하지만 용감한 아버지, 그가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에는 결코 공소시효가 없을 겁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암수살인. 2012년 켄터키주 한 노숙자 숙소에서 마약 사범으로 체포된 사무엘 리틀. 그런데 당시 미해결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그가 1987년에서 89년 사이 여성 3명을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3명만 죽인 것 같소. 나 교도소만 바꿔주면 내가 누굴 더 어떻게 죽였는지 알려주겠어.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네요. 범인을 너무나도 잡고 싶은 경찰 당국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가 자백한 살인 사건 수는 무려 90건.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 전역 16개 주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겁니다. 뭐야? 하나도 안 걸린 거야, 여기? 와,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신분 확인이 어려운 마약 중독자, 매춘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고요. 살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시신을 약물 과다 남용, 사고사, 또 자연사로 위장시켜 교묘히 수사망을 피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악마네, 악마. 이 사람한테는 다 게임이었네. 그렇죠. 자, 현재까지 사무엘 리틀이 자백한 총 90건의 살인 사건 중 실제 그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살인 건수는 34건. 나머지 사건에 관해서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암살 사건의 비밀 드디어 풀리나. 스웨덴 당국은 2016년 11월 스웨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불리는 올로프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 정책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는 올로프 팔메. 1986년 2월 28일 심야 영화를 본 팔메 부부는 영화관에서 멀지 않은 페트리엣 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날카로운 총소리와 함께 팔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향한 그 암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3월 1일 자정에 사망합니다. 스웨덴 사회는 일제히 충격에 빠졌고요. 곧바로 경찰은 총리 암살범을 찾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로프 팔메를 죽였습니다. 무려 130여 명이 자수를 해왔는데요. 단순한 영웅 심리에 그친 허위 자백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스웨덴 비밀 경찰까지 나섰지만 제대로 된 단서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총리가 길 한복판에서 총을 맞았고, 아니, 이거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빠져나갔지? 난 그게 더 신기해. 그래서 그의 암살을 둘러싸고 당시 구소련과 친화적인 팔메를 좋지 않게 생각한 미국 CIA가 벌인 일이다라는 등 각종 음모론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난 2006년 스웨덴 검찰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호숫가로 당장 가봐. 온 마음을 다해 수색하면 총리 암살에 사용한 총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스웨덴 당국은 결국 그 총을 찾았는데요. 뭐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어 어떠한 지문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잡히지 않는 전대미문의 총리 암살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재수사를 시작한 스웨덴 당국. 과연 이번엔 범인과 그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14년 일본 도쿄, 경시청에 도착한 한 통의 제보 편지. 그런데 이를 본 수사관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년 전에 내가 2명의 사람을 더 죽였습니다. 본인의 살인을 제보를 한 거예요? 2명을 더 죽였으면 이미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1명을. 살인 제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일본 3대 야쿠자 스미 요시카이의 전 보스 야노 오사무.
그는 2003년 권총을 난사해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복역 중인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지른 살인 외에 경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또 다른 살인 사건을 스스로 제보한 겁니다. 영화 암수살인 약간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 일본을 발칵 뒤집은 사형수의 암수살인 자백에 경시청은 범죄 조직 전담반을 투입, 실종자들을 대조해가며 수사에 돌입했고요. 사형수 야노의 제보와 조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드디어 2016년 사형수 야노의 말대로 1996년과 98년에 실종됐던 두 남성의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진짜였네. 밝혀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야노는 이례적으로 2018년 또 다른 살인 사건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죽인 거 아닌데요. 경찰 양반들이 헛다리 짚으셨네. 아유, 억울해라. 아유.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며 무죄를 주장한 사형수 야노. 그런데 정말 더 뜻밖의 사실은 도쿄 지방법원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시체가 나왔다면서. 그 말을 갑자기 왜 바꾸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네. 사실 얼마나 많은 경찰이 몇 년 동안 수사에 매달리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사형수 야노가 암수살인을 스스로 제보하고도 무죄를 받은 결정적 이유. 피고인은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 고백을 할 동기가 충분해 믿을 수가 없다. 재판부는 사형수 야노가 거짓 제보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려 했다고 판단.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이상 지나고 사건 관련 관계자가 모두 사망한 데다 발견된 사체만으로는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발견된 시체는 뭐 누구였던 건지 뭐 밝혀졌나요? 지난해 사형수 야노가 숨을 거두며 안타깝게도 누가 두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야노가 어떻게 그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사건의 진상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범죄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고인의 죽음을 밝혀주지 못할 망정 이 거짓 제보로 이걸 이용하다니요. 하늘에서라도 제대로 반성하길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2019년 4월 6일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에서 18세 나우엘 비탈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 사건 당시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찍혔지만 하필이면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흘린 단서도 없고요. 사건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 수사가 난항에 빠지며 미제 사건이 될 뻔한 그때 그 사람이 나우엘을 죽인 범인 같아요. 사건 이틀 뒤 경찰서에 걸려온 결정적인 제보 전화로 나우엘 살인범이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뭐를 알고서는 저렇게 제보를 한 거죠? 제보자가 범인을 확신한 이유는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니 뭐 가격 올리고 뭐 주소 쓴 거 보니까 네네. 이거 이렇게 물물 거래하는 그러게요. 그런 사이트에 올린 건가요? 중고 사이트인데? 네. 그 이게 왜요? 판매자가 SNS에 올린 중고거래 게시물을 본 나우엘의 친구는요.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가 SNS에 올라왔어요. 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범인이에요. 저기 심지어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이었어. 맞습니다. 야, 저또 너무했다. 야, 이거 진짜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잘 잡혔다 이 나쁜. 없네 진짜. 일면 수십년 진짜.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누군가가 SNS에서 판매 중이라고 제보했던 거예요. 우와. 이 운동화가 피해자인 나우엘의 것이란 걸 증명이라도 하듯 SNS의 사진 속 운동화에는 붉은 자국, 혈흔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진 살인범은요, 사건 당시 나우엘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뺏으려고 했지만 나우엘이 저항하자 그를 살해. 나우엘이 쓰러진 틈을 타 운동화를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나우엘을 살해한 다음 날 SNS에 떡하니 피해자인 나우엘의 운동화 판매 글을 올린 겁니다. 짜증나. 하지만 이 게시글을 보고 나우엘의 운동화인 것을 알아챈 한 지인이 경찰에 범인을 제보했던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와, 운동화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고작 운동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그것 때문에 뺏긴 거. 아휴. 나우엘을 살해한 범인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대 8년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2015년 4월 4일) 오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지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 마이클 토마스 슬레이저. 그런데 미등이 고장난 한 차량이 그의 눈에 띄었고 그는 차량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해당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도망가나요? 딱지 끊으려고 그러는 건 뭐,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차를 버리고 왜 도망가? 어. 차량 도둑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량 탈취범. 보통 그런 게 많잖아. 교통단속에 걸리자 갑자기 도주를 시도한 운전자 월터 라머 스콧. 사실 그는 과거 10여 차례 체포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력 때문이었는지 스콧은 경찰 슬레이저를 피해 달아났고요. 슬레이저는 곧바로 스콧을 뒤쫓았는데요. 네. 그런데 도망가던 스콧은 돌연 경찰 슬레이저가 가지고 있던 페이저건을 빼앗아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낀 슬레이저는 어쩔 수 없이 스콧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요. 이후 스콧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그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안타깝긴 해요. 아니 경찰도 얼마나 좀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인 4월 7일 당신을 스콧 살해 혐의로 체포한다. 경찰 슬레이저가 스콧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정당방위 아니었어요? 과잉방위로 봤나? 슬레이저가 체포된 이유는 그날의 진실을 담은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근거리에서 그냥 아예 조준 사격을 했네. 몇 발을 쏜 거야 지금? 뭐야? 총을 저렇게 많이 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쏴 그리고? 그리고 병원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수갑 채우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 기자님께서 얘기한 거랑 완전 내용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소름이다 이거. 유전 서스펙트네 이거. 이 정도면 완전 반전인데? 영상 속 스콧은 완전 비무장 상태고요. 슬레이저는 달아나는 스콧을 향해 무려 8발을 조준 사격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미쳤어. 뭐야? 심지어 쓰러진 스콧 옆에 테이저건을 두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러지 마. 아 뺏었다라고 거짓말한 거구나. 네. 그러고는 너무나 뻔뻔하고 소름 돋게 스콧이 테이저건을 뺏어서 자신을 위협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라며 거짓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충격이다 이거 진짜. 경찰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저런 보고서를 내지? 저 영상 하나 없었으면은 그냥 완전히 묻혔겠죠. 사건의 대반전을 가져온 이 동영상의 촬영자는요. 당시 출근 중이던 청년 페이딘 산타나였는데요. 그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동영상을 제보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슬레이저의 진술대로 보도되자 산타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스콧의 변호사 측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 야 진짜 천만다행. 정말로 저 영상이 없었다면 진짜 묻히는 사건이었을 텐데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결국 2016년 12월 슬레이저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산타나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내가 희생자의 가족이라면 어땠겠어요? 꼭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